유럽 안정화기구인 ESM이 독일의 공식 비준 절차 마무리로 다음 달 출범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26일 독일 정부는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이 ESM 출범을 공식 비준했다고 밝혔으며 ESM은 예정대로 다음 달 8일 첫 이사회 소집으로 공식 출범한 뒤 10월 말부터 운용과 집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실업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업자 수는 2만 3,900명 늘어난 301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났고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실업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혀 사르코지 정권의 정책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중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7%에서 7.5%로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도 7.9%에서 7.5%로 수정했습니다.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업황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69를 기록했으며 매출과 생산, 설비 투자 BSI 등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에서 증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어제는 장중에 2천선도 이탈했었는데요. 올해 글로벌 경기가 불안할 때도 상승세를 유지했었던 중국 증시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국내 증시 영향은 없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일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장중 2천선을 붕괴하는 등 중국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6%로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0%를 넘나드는 성장률을 기록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면 지수의 추가 조정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 재정 위기 불안 고조와 일본과의 영토 분쟁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2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 중순 제18대 당대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샤진핑 부주석의 권력 이양이 원만히 이루어질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은 권력 이양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4.2%인 반면 대미국 수출 비중은 10.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2003년 이후에 대중국 수출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이 흔들릴 경우 우리나라 증시의 추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 중국 증시의 움직임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페인은 긴축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ECB가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그 대상국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직 스페인은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미루고 있는데요. EU 주국들이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구제금융 의 신청은 긴축 정책의 강화를 의미하는데요. 복지 혜택을 줄이면서 재정 수치를 맞춰놓고 이자를 낮추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국민 정서를 반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 21일 스페인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이 이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제금융 신청이 지연될 경우 국채금리 상승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그리스도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받기 위해서 긴축 재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정 긴축의 정도를 트로이카 실사당의 평가를 통해서 구제금융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예산의 25% 수준인
5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인 공무원 임금과 인력의 축소 그리고 연금도 줄이면서 퇴직 시기는 늦춰지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수는 긴축 재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인데요. 유로존 탈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모면했지만 향후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긴축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리스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 문제가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추석을 지내고 돌아오면 10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유로존 불확실성이 재차 불거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모멘텀 공백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9월은 추석이라는 점과 분기 말이라는 점이 겹쳐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섣불리 포지션을 정하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이 강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급락이나 급등의 가능성은 낮은데요. 추석 이후인 다음 달은 지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 중순 EU 정상회담과 중국 18대 당대회 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 여력이 2조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2050 수준까지는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EU 중시를 부양할 추가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수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